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이번 학기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야 될 내용을 조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위급상황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응급처치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급처치란 위급 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환자나 부상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주어서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우리가 보면은 사고나 질병이나 재해가 났을 적에 제일 먼저 목격한 내가 첫 목격자인 내가 그 환자나 부상자의 도움을 주는 그것이 응급처치인데 그 도움을 줌에 있어서 고통을 덜어주고 또 악화를 예방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의 필요성 그리고 응급처치 전 알아둬야 할 사항 그리고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을 같이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자료를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열리지 않네요. 내가 그냥 이렇게 올렸을 때는 열렸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은 다음에 맨대면 수업할 때 한 번 더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응급처치의 정의를 얘기했죠.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란 응급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환자가 전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해나 응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해나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여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올바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뭐 내 가족이다, 내 부모님이다, 어떤 이런 누구든지 부상자나 환자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바른 행동으로서 도움과 또 119 신고에 대한 그리고 환자나 부상자에 맞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응급 상황의 발생과 응급처치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망 순위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1위가 암입니다. 암.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 다음 3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4위가 폐렴인데요. 요즘 우리가 그 코로나 19라 그러죠. 이것도 일종의 폐렴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위권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놨는데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나는 이 모든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 운동을 나중에 여러분들 맨대면 수업이 되면은요, 그때 몇 가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뇌혈관, 결국은 혈액과 피, 혈액순환과 관계가 밀집합니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산소가 우리 온몸에 구석구석 돌게 된다면 이 암세포라는 것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 자체도 할 수가 없게 되지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죄송합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된다면,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게 된다면 이러한 암이나 또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큰 관심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잘 간수하는 것도 부모님께 효를 하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어쨌든 하루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를 거르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 몸을 잘 관리해서 정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효다. 가장 힘 안 드는 효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힘들다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자, 그리고요, 응급처치의 목적. 자, 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합니까?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되어졌다, 내가 목격을 했다 했을 적에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은 부상자나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죠? 연장시킨다는 표현이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유지시킨다. 여기에서 생명 연장 또는 생명 유지라는 것은 생명이란 곧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를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에는 임상적 사망과 생물학적 사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호흡이 정지되거나 심장이 정지되거나 의식을 잃게 되거나 어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망이라 하는데, 어쨌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개인차에 따라서 4에서 6분 정도의 시간에 의식 없고 호흡 정지 이런 부상자나 환자를 우리가 임상적 사망자라 합니다. 그리고 4에서 6분 이상 계속적으로 숨을 못 쉰다, 의식 없다 이렇게 된 것을 생물학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심폐소생술을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서 병원에서 다시 해서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다 되면은요,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적에는 뇌에 우리 인체에 아무런 각 조직과 세포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을 적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소생시켰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언어장애나 또는 운동장애, 즉 수종마비 같은 장애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사망 상태를 생물학적 사망 상태로 이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생명 유지 또는 생명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응급처치 목적은 환자나 부상자의 상처 악화를 예방시킨다. 예.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우리가 고정과 아이싱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 피가 흐르는 환자나 부상자는 빨리 지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피를 흘린 사람에게 빨리 지혈을 함으로 해서 상처가 더 악화를 되지 않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과 적게 피를 흘렸을 때가 아무래도 많이 흘렸을 때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빨리 지혈을 해주거나 고정과 아이싱을 해주는 골절 처치를 해줌으로 해서 악화를 예방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 촉진, 피를 적게 흘렸을 때와 많이 흘렸을 때 중에서 아무래도 적게 흘렸을 때 적은 출혈이 우리가 지혈을 했을 경우에 회복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대량 출혈이 되면은 아무래도 회복이 좀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혈을 해주거나 고정과 아이싱의 어떤 골절 처치를 해줌으로 해서 환자나 부상자의 회복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한다. 내 혼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되었다 하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찾아야 되겠지만은요. 또 119 또는 1339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한 사이클로 돌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응급처치의 목적은 생명 연장 또는 생명 유지, 그리고 악화 예방, 회복 촉진, 도움 요청, 이 네 가지가 응급처치의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생명을 유지시켜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 및 보호를 해서 고통도 덜어주고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응급처치다와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응급처치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동의되어 있죠. 동의. 자, 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라는 것은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때는 명시적 동의라는 것은 의식이 있는 경우가 명시적 동의고요. 묵시적 동의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 묵시적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되어졌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해서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있다면 내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밝히고 나는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서 도와주겠다. 응급처치를 할 것인지를 환자나 부상자에게 얘기를 해서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묵시적 동의인데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다면 주위에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의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는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있다면 그 환자나 부상자에게 내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건지 알려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나를 보호를 해줍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부상자건 환자건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내 신분을 밝히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염 우리가 부상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 토하고 구토를 하는 환자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염에 대한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감염이라는 것은 감염의 정의를 얘기하자면요. 감염의 정의는 세균이 침입하여 번식하는 것, 세균이 침입하여 번식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주로 많이 감염되어지죠. 근데 손으로서 감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예.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세척하고 드레싱을 대어준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되었던 물품들은 반드시 분리하여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감염을 우리가 호흡기로 통해서 오는 감염도 예방할 수 있고 손으로서 전염이 되는 감염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 증상이 있다 싶으면은요 반드시 통증이나 열감이 있다 그러면 감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요 파상풍에 대한 적절한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파상풍이라는 균이라는 것은 말이나 동물들의 창자에서 생장을 하다가 배설물로 인해서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지저분한 곳에 많은데요. 요즘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기도 할 건데 이 미세먼지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파상병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났다 하면은 신속하게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라든지 이런 데 씻고 그 다음에 좋은 깨끗한 거저 드레싱을 가지고 상처 위를 덮어줌으로 해서 지혈도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감염의 예방도 될 수가 있으니까 감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셔야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응급처치를 잘했다 할지라도 감염이 되거나 또는 상처가 악화되어 버리면은 오히려 안이함만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응급처치 전 반드시 깨끗한 일회용 장갑 같은 것을 하거나 해서 상처 부위를 더 이상 악화 및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안법이 나를 구조해 준다고 했죠. 예,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이죠. 헌법이고 미국 법은 성문법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문법에는요 선한 사마리안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판례법으로서 이 법이 인정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자나 부상자를 목격을 했다.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그리고 악의적인 행동이나 지나친 과실이 아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좀 있어서 그 환자나 부상자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선한 사마리안법이 나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부상자나 환자를 목격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부상자 환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냥 내가 바쁘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돌아선다 하면은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가슴에 뭔가 부담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으면은 119 신고를 해서 119 파송 요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하나씩 물어보더라도 119 파송 요원이 지시해 주는 대로 따라만 하더라도 그 1차적인 우리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환자나 부상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아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아마 좋을 겁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니까 이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만에 하나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1차 반응자의 역할을 보면은요. 응급 상황 인지 그리고 행동 결정, 119 신고, 응급처치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응급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부상자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말까 행동을 결정하고, 그러면은 행동 결정되셨다면 바로 119 신고를 해야 되고, 119 신고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그 환자나 보상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것이 응급처치 시행입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인지는요,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정상과 징후,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비명소리라든지 폭발음이라든지 건물이 붕괴되는 소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귀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응급상황에서 청각적인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위험한 상황, 눈으로 보여지는 위험한 상황인데 시각적인 거, 그리고 이상한 냄새, 코로서 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뭐 화재가 났다, 유독 가스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한 후각적인 부분, 그리고 이상한 장면이나 모습,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잔에 뭔가 있고 가슴을 붙잡고 있죠. 이런 이상한 행동이나 장면 또는 모습, 즉 정상과 징후로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현장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교통사고 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을 적에도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 조사에는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6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현장은 안전한가? 자, 첫째,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부상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를 도우기 위해서의 당연히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은요, 첫째, 사고 현장에서 내가 도우다가 나도 위험상에 빠지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 안전하다 싶으면은 바로 즉시 도와주면 되겠고요. 현장에 위험상이 있다, 만약에 화재가 나 있다, 그러면은 빨리 소화, 불을 끄고 난 이후에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후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환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가. 자, 그림으로 봤을 적에 도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차들도 교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부상자들이 또다시 2차 사고, 3차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나의 안전도, 도와주려고 가는 내 안전도 보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위험 요소부터 또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눈에 봐도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 자, 저기 보면은 3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었더라 라고 생각되어 판단해 본다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고 현장 주위를 잘 살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로 상황에서 내 안전과 그 2차 사고, 또 부상자들의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온다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차량을 좀 이렇게 통행을 좀 제한시키면서 차량을 완전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사람은 119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사람은 뭐 어쨌든 당신은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또 당신은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현장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로 인해서 119 차량이 현장에 접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군중 정리를 시킨다든지 어쨌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각자의 임무를 줘가지고 이 사고 현장에 있는 부상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한 1초라도 빨리 어, 현장에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환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봤을 적에 노란 옷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있는 사람은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엎어져 있는 사람은 편안히 누워 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있는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각각의 환자의 상태를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19를 신고하는데 아이고 119 신고하고 저 사람들 도와줄까 말까 그러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동결정이라고 합니다. 행동결정은 어쨌든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결정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결정에 방해하는 요인은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러니까 조금 이러한 부분은요. 조금 전에 선한 사마리안법 보셨죠?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망설이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콜입니다. 연락 119 또는 1339 연락인데요. 119 또는 1339 연락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